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 임석진이 방북했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북한 노동당 제4차 당대회가 열리던 기간이었다. 형식상 당 최고기관인 당대회는 북한 정권의 공식적인 정책 결정기구다. 1946년 8월 28일에 처음 열린 이후 1948년, 1956년에 이어 1961년 9월 11일부터 8일간 제4차 당대회가 열렸다. 1961년에는 북한이 승승장구할 무렵이어서 중공의 당중앙 총서기 등소평, 소련의 공산당 이론가 수슬로프도 참가했다. 임석진은 노동당 대의원 1657명과 함께 이 대회의 기념집회에 참관했다. 김일성 광장에서 바라보니 70명에서 80명이 나란히 앉은 주석단이 보이더군요. 맨 가운데 김일성이 서 있고 옆에는 김정일도 보였죠. 당시 김일성 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안내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노동당 제4차 당대회는 인민경제 7개년 계획의 수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우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보다 1년 먼저 시작한 북한의 경제계획은 그 후 1960년대를 관통하면서 박정희가 이끌었던 남한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 제4차 당대회에서는 대남 공작의 전술적 전환을 모색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노동당은 이른바 남조선에서의 혁명의 성격을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반대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이 대회를 통해 남한에서 지하당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하당 조직이란 남한 사회의 저변에 숨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비합법,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동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지하에 숨어야 하는 만큼 핵심으로만 구성되는 두뇌 조직이 지하당 조직이다. 어느 정도 사회가 이완되면 반헌법, 반공개로 전환하며 정세가 완전히 유리하게 전개되면 비로소 합법, 공개 조직으로 변신하여 각종 단체 이름을 걸고 사회에서 대중적 활동을 한다는 것이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이다. 1989년 독일에서 유학하던 한병훈 씨는 30여 년 전에 임석진과 같은 방법으로 포섭돼 북한을 4번 드나들었다. 그는 북한에서 2, 3주 동안 교양을 받으며 지하당 조직의 연원에 대해 교육받은 바 있다면서 제4차 당대회와 관련해 이런 증언을 했다. 제4차 당대회 때 지하당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된 까닭은 5.16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 사회에 박정희를 중심으로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그 성격이 반공적임을 확인하자 남한 내에 활동하던 친북 운동가들의 역량을 보존하고 육성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무렵부터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는 남한과 해외 교민사회 내 고급 지식인들을 상대로 포섭 활동을 벌여왔죠. 고급 두뇌들로 구성된 지하당 조직을 구축해야 혁명 역량의 보존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1967년의 동백림 사건은 북한의 지하당 조직 공작 사업 중 하나가 드러난 정도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조직망은 그 후 독일 내에서 다시 소생하여 지금은 반공개 혹은 완전 공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는 겁니다. (1961년 9월) 임석진이 제4차 당대회에 초청받아 가게 된 배경도 대남 공작 부서의 지하당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이때 북한은 임석진에게 노동당에 정식 가입할 것을 강권했다고 한다. 임석진의 거듭된 거절 끝에 입당 원서 문제가 보류되자 이번에는 초대소에 머물도록 하면서 공작 부서 간부들로부터 대남 혁명 전략 중 지하당 공작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들은 임 박사에게 지하당 조직을 꾸려 남한에서 민주기지를 만드는 일에 대해 강의하고 연방제 통일 방안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우리 당의 노선을 인민 대중, 나아가 사회 전반 기층에 파급시켜 나갈 방도를 강구하셔야 합니다. 지하당 조직을 꾸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머리 좋은 동지들을 규합해 문화운동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화운동은 민주기지 건설에 이르는 중간다리입니다. 민주기지란 권력 핵심부를 장악했을 때 완성됩니다. 북조선의 공고한 혁명기지와 남조선의 공고한 민주기지가 손을 잡는다면 외세를 물리쳐버리고 제1단계 연방제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군중 봉기가 나면 우리는 무력으로 제압하고 통일 과업은 완수되는 겁니다. 그들은 임석진이 북한을 떠나는 날 비행장에서 윤기봉 씨만 다시 만나게 해줬다. 5시간가량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두 사람이 죽치고 앉아 있었지만 얘기다운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형님도 가끔씩 이상한 눈초리로 나를 보곤 입을 다물었죠. 자기 선배와 동료들이 하나같이 간첩으로 몰려 총살을 당한 판이니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1961년 9월 30일) 소독으로 돌아온 뒤부터 임석진에게는 고뇌의 나날이 시작됐다. 북한 대사관과 연결되었던 이기양 기자는 이런 임석진과 만나 술을 마시면 노골적이다시피 북한을 비판하며 함께 고민했다. 이기양 기자는 술을 좋아하고 낭만적인 데가 많았습니다. 배짱도 좋아 웬만한 것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북한에 들어가서 보고 겪은 걸 털어놓자. 술을 마시며 그럴 줄 알았다. 나쁜 자식들. 우리를 이렇게 속이다니 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어요. 조심성이 많았던 저는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 이기양은 북한 대사관 쪽 사람들과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지내려 했겠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북한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다녔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미움을 사게 된 것이죠. 독일에서 나와 가장 가까웠으니 내 문제로 인해 그가 피해를 보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임석진은 학위를 마친 뒤 독일에 머물며 연구원 생활과 번역 등을 통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북한 측은 간헐적으로 임석진의 생활비를 대주곤 했다. 그런 만큼 임석진은 북쪽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었다. 1963년 5월 결혼한 임석진은 급기야 가을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노동당 입당 원서를 쓰게 됐다. 마음의 방황은 거듭됐다. 학문도 할 수 없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쪽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북한에 들어가 해계를 공부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정리를 결심했습니다. 임석진은 정신적인 방황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하고 1964년에 동베를린에 이원찬을 찾아갔다. 이원찬은 노동당 연락부 소속으로 1960년 초 동베를린에 부임해 유럽 공작 총책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동안 조국 통일에 기여한다는 생각에서 포섭 공작도 하고 여러 일을 해왔지만 이제 저로서는 서독에서의 삶에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생활할 경우 머지나 정체도 노출될 겁니다. 신분을 위장해서라도 서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원찬은 임석진의 제의에 대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남한 당국이 임 선생의 활동에 대해 낌새를 채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섭니다. 좀 더 두고 봅시다 라며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임석진에게 방 2칸짜리 아파트와 중국 음식점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겨우 경제적 어려움은 해결됐지만 정신적 고통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북측과 실랑이가 3년째 이어지던 1966년 5월 북한 대사관에 나와있던 공작원 이원찬은 사람을 보내 임석진의 귀국 의사를 타진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회신이 왔는데 동베를린으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역할 수도 없었죠. 북한 대사관의 이원찬은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내게는 임 선생의 귀국 문제에 대해 가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 그러니 평양에 가서 임 선생이 직접 당 중앙을 설득해 재가를 받으시오. 임석진은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평양에 들어갔다. 1966년 6월 5일 평양에 도착한 임석진에게 대남 공작 총책인 중앙당 부위원장 이효순, 연락국장 임춘추 등 거물급 간부들이 마중 나왔다. 임석진은 일주일간 초대소에서 머물렀지만 한순간도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이들은 번갈아 임석진의 방으로 찾아와 밤새 술을 마시며 움직이지 말라고 설득했다. 이효순과 가장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다. 절대로 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나는 학문할 사람인데 내 적성에는 정치활동이건 뭐건 맞지 않으니 귀국해서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임 선생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이 없지 않소. 조용히 설득하던 그들은 닷새가 지나면서부터 자기들끼리 새로운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는 모습이 보이더란 것이다. 우리가 계속 생활비를 대줄 테니 일단 스위스나 네덜란드 아니면 벨기에로 이사를 하시오. 일단 뚝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상황을 판단해서 적당한 때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소. 임석진은 잘못하다가는 북한에서 빠져나올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면서 서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효수는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2,000를 건네주었다.
이 무렵 임석진은 북한에서 등골이 오싹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임석진에게 윤희상과 함께 최덕신 주 서독대사까지 거론하며 자신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무슨 일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가의 외무장관을 지낸 사람까지 연결됐다니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더 큰 죄를 짓게 될 것 같았죠. 임석진은 부인과 함께 서독으로 돌아온 다음날 이삿짐을 서울로 발송하고 빈손으로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 떠나기 전 임석진은 이효순 앞으로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내가 당신들로부터 이탈 행위를 하지만 통일에는 장애가 되거나 역효과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